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공부하시면서? 네. 네? 네. 오늘은 176조 등기 신청 절차 여기인 것 같아요. 아직 기초과정이니까 용어에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벌써 빡세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죠. 빨리 지치실 테니까. 그래서 용어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76쪽에 등기 신청 절차 여기부터 보실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 행위. 그렇죠. 물권 행위가 채권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매매 안에 물권 행위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갑이 가진 물권은 우리 물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186조에 의해서. 이때 요 매매 물권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법도 민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갑의 소유에서 을의 소유로 넘어갈 때 두 개의 법률이 적용이 돼요. 민법과 등기법. 그렇죠. 우리 등기법은 민법에 여기 끼어 있죠. 그래서 이 등기법을 민법의 보조법률 또는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이라고 불러요. 물론 강사도 민법 선생님의 보조 강사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법은 이 민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사적 자치 원칙. 이 사는 개인 사자를 쓰고요. 자는 스스로 자자, 요 치는 다스릴 치자를 쓰는데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당사자 갑과 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개인의 법률 관계는 갑과 을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과 을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은 당연히 민법의 보조 법률인 등기법에도 관철이 돼야 됩니다.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 그래서 이 신청주의가 우리 등기법에서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신청주의의 의미가 뭐냐면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신청이 없을 때는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를 신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 신청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청주의.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러면 이 예외는 이 사적 자치 원칙, 신청주의 원칙에 반하겠죠. 예외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예외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에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외에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 두 가지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첫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이 없을지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알아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근거 규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원과 등기소는 대등한 관계일까요? 원칙적으로 상하 관계일까요? 네? 대등한 국가기관으로 봐요. 왜냐하면 법원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죠. 등기소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법원과 등기소는 대등한 국가기관으로 보는데 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큼은 법원과 등기소가 상하 관계입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그래서 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오고 다른 절차에서는 법원과 등기소는 촉탁 관계가 됩니다.
강공석이 촉탁에 해당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신청 절차에서만 법원 같은 경우서는 상하관계, 명령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관계에서는 전부 다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촉탁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당사자.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오늘 전철에서 이것만 외웠습니다. 이 당은 무슨 뜻일까요? 담당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는 일사자입니다. 자는 놈자자겠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담당하는 자. 요때 요 일은 법률행위를 하는 일을 얘기해요. 법률행위 하는 거. 그러면 법률행위를 담당하는 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 얘가 당사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때 갑을 일방 당사자, 을을 이방 당사자. 그러면 갑과 을을 제외한 자는 숫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3, 제3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제3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데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과 을 중에서 하나가 강공서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요 촉은 위촉한다라는 뜻이고 탁은 부탁한다라는 뜻인데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법에서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을 기준으로 해야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행정법에서 쓰게 돼요.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때는 공권력을 기준으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국가기관 중에 등기소가 있죠. 그러면 등기를 요구할 때 등기를 신청한다 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등기를 요구할 때 등기를 촉탁한다 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청과 촉탁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죠?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청과 촉탁은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요 촉탁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왜?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준해서 적용이 됩니다. 준용한다 라는 용어를 써요. 준해서 적용한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거짓으로 등기해봤자 강공서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요. 원칙적으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해서 적용되지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신청. 이따가 보시겠지만 공동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면 이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이 촉탁에는 준용될까요? 준용되지 않을까요?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도 볼 겁니다. 여하간 일반 국민이 신청할 때는 신청, 강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 그렇죠. 이때 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요 임의 신청이라는 얘기는 요 임자가 맡길 임자예요. 맡긴다 임자고요. 의는 뜻의자입니다. 임의라고 읽어요. 그러면 임의 신청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불러요. 이 임의신청이 원칙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출제가 됐죠.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등기 신청 의무는 세 가지 법률에서 부과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 이게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다 출제가 예상되었던 지문이에요.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생략 등기 했습니까? 했죠.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여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의신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명의신탁. 명의를 믿고서 다 부탁하는 계약. 명의신탁 계약. 이 명의신탁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민사특별법에서. 이 세 개의 법률에서는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를 부과하느냐. 가태료 부과 규정이 작년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가태료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우리 등기법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4월은 돼야지만 민법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한 2월 달쯤에 할 테고 요거는 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4월 정도는 돼야지만 민법이 어느 정도 되셔야지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실법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민사특별법이라는 부분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이때 등기법에서 요 표제부 등기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에 대해서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이거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더라. 물론 책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신청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 임의신청도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공동신청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뜻이고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외 두 번째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이 공동신청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실체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실체법이 뭔지 아십니까? 실체법.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해요.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얘기할 테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로 얘기할 겁니다. 여하간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예요. 그러면 이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 민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실체법 이렇게 불러요. 민법을 실체법.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민법 실체법. 그래서 민법에 의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할 테고 매매대금 채무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매매대금에 관련된 거는 민법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는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맞죠? 그런데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요 을은 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거는 법무사 시험에는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매매대금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매매대금을 고려한다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지만 반대급부로서 뭐를 받습니까? 돈을 받죠. 따라서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익도 없고 불이익도 없는 겁니다. 왜?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를 소유권만큼의 반대급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대금을 고려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돈을 지급했죠. 따라서 을에게도 이익 불이익 여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돈이 오고 가는 건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갑은 등기부상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상. 등기부 이렇게 보시면 1번 소유권 여기다 그러면 안 되는데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그럼 등기부상 이것만 놓고 판단한다면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넘어갔죠. 따라서 등기부 하나만 놓고 판단한다면 즉 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등기부상 갑은 소유권 상실하니까 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오고 가는 건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이를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이겠습니까?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매매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라고 했죠.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뭐가 됩니까? 등기법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데. 어려우셔요?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라서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표가 만들어집니다. 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민법상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라 부릅니다. 즉 민법에서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민법에서 실제법에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고 민법에서 실제법에서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를 민법에서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개념은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민법에서 등기 의무자,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민법에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차법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절차법에서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등기법, 절차법에서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소유권,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와 우리 등기법에서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아니 보셔요. 글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글씨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린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라 하면 이러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 그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앞으로 쭉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또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앞으로 쭉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익 불이익 여부는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겠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싶을 겁니다.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거예요. 등기를 하고 싶은 자는 갑보다는 을이겠죠. 돈을 다 지급했으니까 빨리 등기부상 소유권자 소유권 되고 싶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할 때 요 매매대금을 얼마로 해서 신청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입니다. 을이 갑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10억이에요. 그런데 요 을이 매매대금을 등기 신청할 때 15억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을은 갑에게 10억만 지급했어요. 근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15억을 지급했다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조금 내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거짓의 내용을 신청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또는 5억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취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15억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을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갑에게 그 불이익은 갑에게 기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왜요? 양도소득세 갑은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5억 원만큼 더 많이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그러면 5억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갑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무조사 들어올 겁니다. 증여로 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매수인이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전부 다 매도인에게 기속될 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겠죠? 따라서 이 을이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킵니다.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공동신청의 개념은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의 진실성,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등기 권리자와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신청은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참여시켜서 등기 권리자와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 다시요. 등기부에 거짓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를 뭐라고요?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거짓의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등기 의무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참여시키고 싶어도 참여시킬 수 없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등기 진정성이, 등기 진실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제도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단독 신청입니다. 다음 중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런데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30개 정도가 돼요.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는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그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골라내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등기 의무자가 없구나,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구나, 요거 가지고 답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아직은 뭐 힘들겠지만 이제 등기법 지식이 쌓여지면서 이런 건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게 돼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상속 등기. 이따가 보실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없습니다. 합병 등기. 표제부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런 등기들은 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등기들은 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은 어려우시겠지만 민법 지식과 등기법 지식이 올라가시면서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판결서라는 제도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 이런 것도 재판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강공서의 촉탁 등기. 강공서가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단독 촉탁. 그 다음에 제3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대위 신청. 이 대위 신청은 제3자가 갑과 을을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제3자가, 즉 갑과 을이 아닌 다른 자가, 제3자가 당사자 갑과 을을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위 신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실 거예요. 그럼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무슨 뜻이냐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혹시 대리제도 보셨습니까? 공부하셨습니까? 대리제도. 민법에서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앞으로 하실 거예요.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라고 불러요. 대신 법률행위라는 거. 이따가 시간이 나면 좀 보실 겁니다. 세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요. 이따가 다 하나씩 보실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전체적인 신청에 관한 내용을 보신 거예요. 전체적인 신청. 뭐 이거는 요것만 쓸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쓸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용어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이런 거 익숙해질 단계는 아니죠. 아직 민법도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176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 절차 나와 있는데,
거기 맨 앞에 신청주의라는 용어 보이십니까? 신청주의.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신청주의. 그렇죠.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맞습니까? 다만 당사자 일방이 강공서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인데 그것도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 신청하기 싫으면 등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임의 신청이라고 불렀고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거짓의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신청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은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신청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강공서일 때는 이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어떤 용어 쓴다고요? 촉탁. 다만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규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강공서 촉탁은 단독 촉탁이 되는 것이지 공동 촉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주의 예외 나와 있는데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 규정. 법률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요? 이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신청 절차에서만. 그건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에 신청주의가 어디 있죠? 네, 요거. 임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당사자가 1월 이내에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고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죠. 부실법은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177쪽을 보시면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 넘겨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청 의무는 민법에서 공부하실 테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5절에 5절이 맞나? 3절인가? 안 보여요. 3절이죠. 등기 신청행위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올해도 출제됐고 계속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요 매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 발생합니까? 따라서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까?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요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해 주겠죠. 맞습니까? 이 등기 신청 행위가 효력이 있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기 위한 필요한 요건이 있을 텐데 이를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불러요.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 이 등기 신청 행위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유효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효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 신청인 갑과 을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 갑과 을의 등기 신청 행위는 진짜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진의.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하셨겠죠? 진의에 의해서. 진짜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세 번째, 이 등기 신청 행위는 국가기관에게 신청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공법상의 법률행위.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자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을 구비해야 됩니다. 공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구비를 해야 돼요.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등기 신청 행위는 유효한 것이고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겁니다. 이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권리 능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 능력. 세 번째는 행위 능력. 그러면 권리 능력의 의미는 뭡니까? 힌트. 권리 능력은 원래 용어는 아니고요. 원래 용어는 권리 의무 능력이에요. 원래 용어가 권리 의무 능력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 그래서 의무를 생략하고 그냥 권리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의 의미는 뭘까요? 어려우셔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거 아닐까요? 그거겠죠. 근데 그거 맞아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놈이건 안 미친 놈이건 어린 놈이건 술 취한 놈이건 사람이기만 하면 다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시한부 생명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양반도 권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면 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은 무슨 뜻입니까? 맞죠? 네.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민법에서 법률행위 공부하셨습니까? 법률행위의 뜻이 뭐예요? 네? 법률행위의 뜻은 법률이 적용되는 인간의 행위겠죠. 따라서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행위들도 하죠. 지금 여기 간접 갖고 장난쳤죠. 그것도 행위예요. 그것도 행위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앉아있는 행위하고 있죠. 저는 지금 분필 들고 있죠. 말하고 있죠. 모든 게 다 행위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까? 간접 갖고 있는데 법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만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된 거. 이게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된 거. 이게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률 행위의 뜻은 뭐냐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표시가 된 행위. 이게 법률 행위입니다.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게 법률 행위예요. 너무 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략합니다. 생략해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뭡니까? 의사 표시가 있는 행위. 이게
법률 행위예요. 그러면 이때의 뜻과 생각은 뭐냐면 권리 변동이 뭔지, 뜻과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거. 권리 변동이 뭔지,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발생이 뭔지, 변경이 뭔지, 소멸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뭔 소리야? 뜻과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이를 의사능력이라고 불러요. 권리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의사능력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능력이고요. 표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행위능력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능력을 의사능력. 이것과 관련된 능력을 표시능력, 행위능력이라고 불러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등기법에서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우리 등기법에서 사람은 등기 명의인은 무슨 뜻입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걸 얘기해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누가요? 사람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의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 들어보셨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람이 된 자. 이 자를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저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이.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 그러면 얘네들은 사람이니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격이 있을까요?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의 사람은, 자연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는데 자연인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아. 태아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가 18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람이 됐을 때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우리 헌법에서. 생명체. 따라서 이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등기 신청 적격, 명의 될 수 있는 자격, 신청의 당사자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태명이라는 거 있죠? 태명으로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 등기는 무효가 돼요. 외국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썼죠? 여기.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면 했잖아요. 있겠죠. 법무사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불란서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입양을 보냈는데 아기가 불란서에서 컸어요. 잘 컸습니다. 20살이 돼갖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찾으러.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입양 보내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해갖고 엄청난 부동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은 안 했고 후사는 없어요. 결혼 안 해서 이제 아기는 없는데 근데 어머니가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유일한 핏줄은 입양 보냈던 친구예요. 그 친구의 국적은 뭘까요? 불란서. 맞습니까? 이름이 뭐냐면 디르겐.
아주 유명한 범죄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이름이 디르갱이에요. 플란스 사람이니까 플란스 이름이겠죠. 디르갱. 플란스어를 어떻게 쓰나? 디르갱.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인데 상속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러면 상속 등기할 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텐데 이 단어를 쓸까요? 이 단어를 쓸까요? 한글로 쓸까요? 원어로 쓸까요? 한글로 씁니다. 이유는 원어로 쓰게 되면 공식 기능이 없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철자로 써야 됩니다. 이런 건 다 출제 예상 지문들이에요. 반드시 원어로 써야 됩니다. 국적과 이름을 원어로 아니 뭔 소리야? 한국말로 써야 됩니다. 한국말로. 그렇죠? 네. 여하간 외국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인에는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단체에게 법이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단체에게 법이 인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고 불릅니다. 그럼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누굴까요?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 단체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사람.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 단체의 구성원은 뭐겠습니까? 재산.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법인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 법인에 해당되는 자가 뭐가 있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헌법이론상 법인입니다.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에요. 헌법이론상.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긴 철산동인가요? 여기 어느 시 소속인가요? 강명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강명시라는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법인을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권리 능력 있는 사단, 권리 능력 있는 재단 같은 뜻이에요. 이게 사단법인 뭐라고 부른다고요?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재단법인을요? 권리 능력 있는 재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가 있는데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그러면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재단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같은 뜻은 아니겠죠. 얘네들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없는 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니겠죠. 맞습니까? 얘네는 법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입니다.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이따가 더 보실 겁니다. 이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해당되는 단체가 뭐가 있냐면 교회, 사찰, 종중, 정당. 얘네들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사찰, 정당, 종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에요. 그런데 이 얘네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니까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법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이론상 인정할 수 없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교회, 도시에 목 좋은 데는 다 교회 건물 들어서 있죠. 요즘은 또 엄청 크죠. 그 교회 건물만 해도 몇백억, 몇천억 될 거예요.
사찰. 시골에 경치 좋은 데는 다 사찰 들어가 있죠. 종종. 전라도 경상도 비옥한 토지의 상당 부분은 다 종중 소유예요. 정당. 짜증나니까 생략. 그래서 공통점은 뭡니까?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어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한다면 얘네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탈법행위가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얘네들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왜?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체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학교. 학교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학교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으로 봅니다.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 교사시설, 운동장시설, 급식시설, 수도시설, 강당시설, 체육관시설, 이런 각종 시설의 총합체, 시설로 구성된 물건으로 봐요. 그렇다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대신 물건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면 됩니다. 소유자는 보통 설립자가 소유자예요. 설립자가. 그러면 국립학교라고 한다면 누가 설립했을까요? 국가. 국가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누가 설립했을까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이 설립자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테고, 규모가 큰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아마도 학교법인이 설립했을 겁니다.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된 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겁니다.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뭐 항상 예상되는 지문이죠. 이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네.